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등장한 폴 투더 존스의 전망과 그의 행동에 대해서 소개해 드려 보겠습니다. 참 공교롭게도 작년 10월 10일부터 비트코인이 폭락을 했었잖아요. 뭐 JP 모건이 퍼드를 퍼뜨리고 뭐 이런 식으로 떨어졌었는데 불과 3일 전에, 그러니까 폭락하기 3일 전에 공교롭게도 비트코인 가즈아를 외쳤던 월가의 전설, 저도 소개해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작년 10월 7일자 기사를 가져와 봤는데요. 비트코인은 아직 버블이 아니다. 1999년보다 더 강력한 랠리가 올 수 있다라고 했는데 비트코인은 쭉 떨어져 버렸죠. 그래서 뭐 체면이 말이 아니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당시에 또 하나의 기사인데요. 비트코인 대세 상승장이 올 수 있다. 닷컴 버블급 폭락 가능성도 있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반만 맞췄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 이후로도 주식 시장은 끝없이 올라서 사상 최고치를 계속 기록했는데 비트코인은 오른다고 했는데 떨어졌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뭔 놈의 전설이냐, 맨날 틀리면서 막 이렇게 비웃으실 수도 있겠지만 이분은 본인의 전망이 맞고 틀린 거랑 상관없이요. 거의 항상 돈을 버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정확히는 월가에서 사팔의 전설, 샀다 팔았다를 잘하는 현역 두 명이 계시죠. 하나는 드러켄 밀러고 하나는 폴 투더 존스입니다. 이분들은 항상 번다. 뭐 손절도 하고 익절도 하고 칼같이 하는 사람들이라 우리랑은 좀 다른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근데 그가 6개월 만에 돌아온 이제 인터뷰가 있어서 한번 그의 전망이나 등등을 업데이트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무려 1시간이 넘는 인터뷰를 했다라고 하거든요. 한 팟캐스트에 나와서 트레이딩과 인베스팅의 차이에 대해서, 트레이딩의 생리에 대해서, 그리고 비트코인, 버블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었는데요. 아무래도 트레이더다 보니까 트레이딩에 관한 얘기, 200일 이동 평균선 얘기도 나오고 여러 얘기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전망이라든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포트폴리오라든지 뭘 좀 들고 뭘 팔았는지 이런 것도 제가 좀 추정한 결과를 말씀드릴 텐데요. 이분은 틀려도 손실을 최소화하는 분이기 때문에 사팔의 전설이기 때문에 우리랑 조금 많이 다르다. 그래도 현재 포지션 이런 것 좀 궁금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근데 이 1시간이 넘는 인터뷰를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한다면 주식시장은 매우 위험하고 대신에 비트코인은 오히려 좋아했는데 더 강한 확신을 가지고 돌아왔다. 이게 한 문장으로 요약한 이제 제 생각이거든요. 코인니스에도 이런 기사가 새벽에 떴었습니다. 비트코인은 금보다 나은 최고의 인플레이션 해지 자산이다. 사실 이분은요, 70세가 넘었기 때문에 금을 더 좋아할 세대거든요. 근데 비트코인을 지금 더 좋아한다는 건 뭔가 이분은 좀 남다른 분이란 걸 알 수 있어요. 의심할 여지 없이 금보다 훨씬 낫다. 왜냐하면 발행량이 제한이 됐기 때문에 계속 증가하는 금이랑은 다르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근데 더 이제 화제가 됐던 건 미국 주식 시장을 정말 혹평을 했습니다. 너무 과대평가가 돼 있다. 심지어 향후 10년간 주식으로는 돈을 벌기가 정말 정말 어려울 것이다. 이런 얘기까지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좀 화제가 됐던 것 같긴 합니다. 말만 한 게 아니라 행동도 제가 좀 알아보기 위해서 정확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13F 공시라든지 최근에 인터뷰나 이런 걸 보고 제가 여러 데이터나 AI를 돌려서 나온 이제 결과를 추정치로 좀 말씀드리면요. 작년 10월쯤에, 그러니까 25년 4분기의 비중에서 현재 비중, 26년도 1분기나 최근의 비중을 제가 한번 추정을 해보니까 주식 비중을 실제로 굉장히 많이 줄였습니다. 주식 과대평가라고 당시에도 얘기를 했었잖아요. 굉장히 많이 줄여놨고, 금도 줄여놨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4분기부터 금으로, 주식으로 재미를 보고, 이제 꽤나 팔았음을 추정할 수 있겠죠. 대신에 최근 기준으로 코인은 조금 더 샀다. 근데 이분은 항상 얘기를 했는데요. 코인은 항상 한 자릿수를 샀다. 정말 많이 사면 한 9% 정도 사고 하니까, 주식이나 금이 이분의 이제 대량 포트폴리오지, 코인은, 독점적인 비중은 아닌 걸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번 이제 데이터를 돌려본 결과, 그러니까 25년 4분기와 최근 기준으로 제가 비포 앤 애프터를 찾아봤는데요. 여기 보시면 주식은 75%,
그러니까 100원이 전 재산이면 75원이 이제 주식이었으니까 거의 뭐 메인 포트폴리오였겠죠. 근데 최근에 32%까지 낮췄다. 절반을 넘게 팔아버린 겁니다. 뭐 빅테크다, AI다 굉장히 많이 팔았고요. 코인은 한 1에서 2% 정도 그것도 이제 비트코인, 블랙락의 ETF로 들고 있었는데 조금 더 늘렸다라고 합니다. 한 2.5% 정도.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요. 억만장자가 이렇게 샀다는 것 자체가 대단한 거죠. 그리고 금은 5%를 들고 있었지만, 그러니까 이때 당시 금으로 꽤나 재미를 봤음을 알 수 있겠죠. 그렇지만 현재는 0.35%로 거의 다 던졌다. 금은 다 팔고 주식은 왕창 팔고 이 비트코인만 소폭 샀다. 이거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현재 이분의 포지션이다. 자, 그러면 궁금한 점이 하나 생기셔야 됩니다. 뭔가 말이 안 맞죠? 왜냐하면 주식은 매우 위험한데 비트코인은 오를 것이다. 이거 좀 말이 안 되잖아요. 주식이 떨어지면 비트코인도 떨어지는 게 뭐 장기적으로도 그렇고 맞는 것 같은데 이거에 왜 이런 얘기를 할까? 이게 제 오늘의 포인트고 영상을 만든 이유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핵심만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분명히 변곡점이 있을 것이다. 주식이 안 좋아지고 코인이 올라가는 그 어느 순간 만나는 변곡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이분이 뭐 언제 올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진 않았지만 생각을 해보면 제가 인터뷰나 기사나 모든 걸 이제 찾아보면 그 변곡점을 가지고 얘기를 했음을 뭐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즉 주식은 뭐 이분도 이제 정점은 맞출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한 번 더 오를 수는 있다. 근데 그게 크게 꺾이는 순간 비트코인에게 바톤 터치가 되고 큰 기회가 올 것이다. 이게 저의 추정입니다. 왜냐하면 변곡점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끝없이 떨어지고 끝없이 올라가면 언젠간 만난다. 그 순간이 어딘지는 이분은 얘기를 하진 않았지만 제가 여러 가지 데이터를 이제 추정을 한번 말씀드릴 테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순간이 언제일까? 네. 이분의 이제 얘기를 토대로 한번 추정을 해본다면 첫 번째, 그 조건 첫 번째는 주식 밸류에이션은 지금 거의 갈대로 갔다. 과열이 됐다라고 얘기를 인터뷰에서 했었어요. 근데 이분의 꼭 이런 얘기를 하지 않더라도 상식적으로 투자자들은 알고 있는 게 뭡니까? 더 이상 살 사람이 없으면 더 이상 올라갈 수가 없겠죠. 그리고 코인은 더 이상 팔 사람이 없고, 지금 뭐 국장을 가냐, 미장을 가냐, 금을 가냐, 에너지를 가냐, 뭐 방산을 가냐, 뭐 이런 건 있지만, 아무튼 팔 사람은 다 팔고 떠났기 때문에 계속 떨어지는 자산도 없고, 계속 올라가는 자산도 없다. 사실 이게 주식과 코인이 같이 가는 게 일반 사람들의 상식인데, 지금 상식에서 벗어나는 일들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 근데 주식은 살 사람이 없고 코인은 팔 사람이 없으면 결국은 반대 이제 뭐 변곡점이 나타날 수 있겠죠. 다른 기사에서 이분이 했던 인터뷰를 요약해 봤는데요. 비트코인에 대한 그의 낙관론은 주식에 대한 보다 신중한 입장과 대비된다. 그러니까 주식은 굉장히 신중해졌고 비트코인은 엄청 낙관적이다. 이게 지금 팩트, 이분의 의견이거든요. 주식 시장은 어마어마하게 과열이 돼 있다. 그리고 뭐 스페이스X다, 오픈 AI다, 엔트로픽이다. IPO에서 더 또 많은 유동성, 주식의 돈을 흡수할 수도 있다. 그러면 주식 더 떨어질 수도 있는데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밸류에이션에서 S&P 500을 만약 산다면 10년 선행 수익률은 마이너스다. 이건 벌어도 번 게 아니다. 이런 얘기인 거죠. 여기서 돈을 벌기는 정말 어려울 것이다. 굉장히 혹평을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조건이에요. 주식이 일단 너무 많이 올랐다. 그럼 이제 두 번째 조건, 두 번째 어떤 환경이 있으면 이런 변곡점이 생길까? 이분이 얘기를 한 건 아닙니다. 그분의 얘기를 토대로 제가 얘기를 드리면 스태그플레이션이 지속이 될 때, 혹은 이런 환경 이후에 이제 금리 인하나 양적 완화까지는 아니지만 재무부 완화, 민간은행발 완화가 올 가능성이 있다. 뭐 이렇게 좀 판단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스태그플레이션이 보통은 안 좋다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안 좋은 건 안 좋은 거죠. 왜냐하면 인플레가 있는 상태에서 경기 둔화니까 차라리 경기 둔화만 오면 막 돈을 풀고 할 수는 있는데요. 물가는 또 높답니다. 이게 스태그플레이션의 딜레마거든요. 근데 사실은 인플레가 있기 때문에 사실 가만히만 있어도 화폐 가치는 떨어집니다. 그렇죠? 인플레, 물가가 높기 때문에 돈을 설사 찍어내지 않더라도 화폐 가치는 떨어지는, 그러니까 비트코인이나 뭐 금이나 이런 자산이 이제 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현재 상황이 스태그플레이션과 매우 가까움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어요. 왜냐면 관세 전쟁도 이미 벌어지고 있고, 이란 전쟁도 이미 벌어지고 있고, 수입 물가, 인플레 올라간 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죠. 근데 오랜만에 GDP, 그러니까 성장도 한번 제가 소개를 해드려 보려고 하는데요. 이 경기 둔화, GDP가 너무나 둔화가 됐다. 그러니까 거의 완벽한 지금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선을 하나 그어놨는데요. 이게 5년간 월별 미국의 GDP입니다. 21년도 이때는 뭐 정말 너무 높았네요. 뭐 7%뭐 가까이 올라간 적이 있었고, 근데 선을 그어서 트럼프가 집권을 했던 25년 1월, 2월, 3월을 보면 그래도 준수하게 한 2.5% 정도 나오고 있다가 마이너스로 쭉 떨어진 적이 있었죠. 요때가 1차 관세 쇼크, 관세 전쟁 때문에 완전 마이너스를 기록했고, 그 이후로 타코 랠리가 이어지면서 그런 거 아니야라고 하면서 쭉쭉 올라갔었죠. 그래서 한때 뭐 분기별 GDP가 막 4%, 5% 가까이 나오는 말도 안 되는 미국이 이렇게 높은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올라갔다가 최근에 또 이란 전쟁이다 뭐다 하면서 뭐 마이너스까지는 아니지만요. 거의 뭐 0.3%, 0.4% 계속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가는 높은데 GDP는 둔화되는 이런 상황이 들어왔네요. 일단 이 환경으로는 들어가고 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나올 게 무엇일까? 높은 인플레 속에서 경기 둔화를 막기 위한 금리가 떨어질 수도 있고, 양적 완화까지는 아니지만 연준이 하진 않겠죠. 재무부발 완화, 민간은행발 완화를 통해서 유동성을 개선할 수도 있겠다라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폴 투더 존스는 이 정말 예전엔 금으로 재미를 받고 주식으로 재미를 봤지만 결국은 비트코인이 정말 이런 유동성 전환의 환경, 이 비트코인 강세가 올 수 있는데 그 강력한 트리거 시점이 이런 스태그플레이션, 인플레가 높은 환경에서 금리 인하의 뭐 기대감, 뭔가 이런 제스처가 나올 때, 이때가 이제 강력한 트리거가 되면서 비트코인이 주식을 제칠 수 있다. 요게 이제 제가 내린 결론이거든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하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실제로 이런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90%가 넘어요. 왜냐하면 관세 전쟁, 이란 전쟁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금리 인하가 말도 안 되는 소리, 유동성 완화 쉽게 되겠어. 물가 더 오를 텐데 실제로 장기적으로 항상 긍정적인 얘기를 했던 마이크 노보그라츠 갤럭시 디지털 CEO도 본인의 이제 실적 컨퍼런스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현재 매크로 환경이 유지가 된다면 비트코인 10만 달러를 다시 돌파하기는 어렵다. 긍정적인 분마저도 이런 부정적인 예측을 하는 거죠. 물론 이제 실적이 너무 안 좋아서 최근에 뭐 로빈후드다, 코인베이스다, 뭐 갤럭시다 다 실적이 너무 안 좋아서 주가가 막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뭐 변명하는 과정에서 나왔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이란 전쟁 감안할 때 앞으로 물가 오를 거 뻔할 텐데 상당히 물가가 높을 거다. 그럼 연준은 지켜볼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겠죠. 굉장히 일리가 있는 얘기입니다. 이거를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FOMC 그 회의 때마다 이 패드와치에서 트레이더들이 금리 인하, 금리 인상 베팅하는 그거 있잖아요. 그거를 오랜만에 들어가 봤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자, 요거는요. 26년도 10월도 아니고요. 27년도 10월 27일까지 금리 동결, 제가 빨간색 친 게 동결 확률이거든요. 내년 10월까지 금리 동결될 거야. 그러니까 27년 12월이 돼서야 그때서야 한번 인하로 지금 베팅 확률이 나오더라고요.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내년 10월까지는 금리 인하 꿈도 꾸지 마. 무슨 이란 전쟁인데 금리 인하야. 트레이더들은 다 지금 이렇게 베팅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뭐 반대로 좋게 얘기하면 이게 이제 여러 자산 시장에 뭐 이렇게 선반영은 돼 있다고라도 볼 수는 있는데 자, 그러면 이 상황을 폴트드 존스도 당연히 알 거 아니에요. 바보가 아닌 이상 왜 그런 얘기, 매크로 전망을 이렇게 했을까? 그의 논리를 한번 살펴본다면 금리는 선반영 됐을 수 있고 무엇보다 돈이 찍힐 수밖에 없다. 이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겁니다. 다른 기사에서 그의 의견을 또 가져와 봤는데요. 일단 주식은 정말 천장을 뚫었다.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전면적인 버블이라고 단정하지는 않았다. 이분도요. 그러니까 그 누구도 버블이 언제 끝날지는 예상할 수 없어요. 폴트도 존스도 예전에 틀린 적이 있고요. 드러켄 밀러도 닷컴 버블 때 너무 빨리 팔아서 후회했던 적,
그리고 뭐 한 2, 3년 전에도 엔비디아 너무 빨리 팔아서 뭐 빨리 팔았다고 해도 5배, 6배, 뭐 7배는 수익을 거두긴 했지만 그럼에도 더 올라갔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도 꼭지점을 맞추는 건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렇지만 미국 주식시장의 시총은 GDP 대비해서 지금 뭐 어마어마하게 높다. 극단에 가깝다. 1929년에는 그 비율이 65%였다. 그러니까 GDP 대비 시총이 높다. 그러니까 이 비율이 높을수록 이제 버블인 거거든요. 근데 대공황 있기 직전에 65%였다. 근데 이건 너무 옛날이고 87년도 블랙 먼데이를 피터 린치도 온몸으로 두드려 맞았었잖아요. 고기 직전에도 85에서 90%였다. 그리고 닷컴 버블인 2000년에는 무려 270%까지 갔었다. 근데 지금이 252%다. 그러니까 상상해 볼 수 있지 않느냐? 분명히 지나치게 레버리지 돼 있다. 너무 극단적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네요. 자, 그러면서 이분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여기까지는 얘기를 했어요. 제가 지금 얘기하는 여기까지는, 자, 주식 시장이 그러면 크게 조정을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무슨 얘기가 벌어지느냐? 세수가 10%, 그러니까 미국에 세금이 엄청 많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 무려 10%나 담당하고 있는 게 자본이득세입니다. 미국은 주식의 나라죠. 금융의 나라이기 때문에 뭐 주식 양도세라든지 이런 쪽에서 어마어마한 세수가 발생하는데 이 10%가 완전히 급감할 것이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지금 안 그래도 전쟁을 한다, 뭐 한다, 이제 선거도 앞두고 있고, 돈을 많이 찍어내야 되고, 돈도 없는 상황에서 주식 조정 오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러면 더 돈이 떨어지니까 재정 적자가 더 불어나겠네. 여기까지는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이후로는 이제 저의 추정입니다. 제 의견인데요. 당연히 국채를 더 찍을 수밖에 없겠죠. 물론 국채를 더 이제 쉽게 조달하기 위해서는요. 원칙적으로는 금리를 올려야 됩니다. 금리가 올라간다는 건 국채 가격이 싸니까 많은 사람들이 살 수 있게 되겠죠. 이거는 뭐 약속된 이 채권이니까. 그럼에도 뭐 그거는 신규 발행 얘기인 거고 기존의 빚이 워낙 많이 있으니까 금리를 올리는 건 사실상 말이 안 된다. 그러니까 국채를 찍을 수밖에 없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간다? 그래서 국채의 수요를 더욱 확대할 수밖에 없는 이쪽으로 매달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비트코인을 띄워야 됐었고 USDC, USDT, 뭐 지니어스 이런 국채 수요처를 확보할 수밖에 없는 쪽으로 그래서 설계를 했던 거죠. 애초에 이런 걸 예상을 하고요. 그리고 최근에 계속 말씀드렸지만 SLR 규제 완화를 통해서 민간 은행들도 뭐 JP 모건이든 뭐 원소등지 간에 국채를 많이 사라. 이거 준비금에서 빼줄게. 이런 쪽으로 결국 매달릴 수밖에 없다. 이게 뭐 어찌 보면 당연한 수순이겠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이 흐름은 여기까지도 연결이 됩니다. 지금까지도 뭐 클래리티가 되냐 마냐 하고는 있는데요. 자, 전반적으로 보면 이게 연결이 돼 있어요. 클래리티까지도요. 왜냐하면 결국은 제도권을 이제 입장권을 허락해 주는 거거든요. 미국 정부가 SEC나 CFTC가 뭐 이미 규정은 거의 다 만들어 놨고 제도권 입장을 위한 코인들, 그러니까 수많은 알트코인들이 있는데요. 이거를 돈벌이를 위한 세수의 허들로 활용할 가능성이 매우 매우 높아진다는 겁니다. 미국 정부도 좋을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규제를 명목으로 해서 제도권에 들어가는 입장료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더 큰 코인이 살아남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돈이 없는 곳은 이 허들을 넘을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탈중앙화 어떻게 했어? 뭐 증거 제시해봐. 또는 고래 한두 마리가 장난질 치면 너 어떻게 할 거야? 옵션 장난질 어떻게 할 거야? 먹튀하면 어떻게 할 거야? 유통량은 어떻게 투명하게 할 거야? 감사는 어떻게 받을 거야? 이만 수많은 제도권을 이제 입장료를 내고 들어가기 위해서 뭐 몇백만 불 낸다든지 뭐 몇십만 불 낸다든지 이런 촘촘한 이제 제도권 안으로 들어가기 위한 준비를 클래리티도 할 것이고 지니어스 법 등등을 통해서 할 거거든요. 이게 세수랑도 연관이 돼 있고 국채랑도 연관이 돼 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미국을 위해서 미국 정부도 국채 찍으니까 좋고 요게 이제 마가로 가겠죠. 그리고 부익부로 그러니까 잘 나가는 돈 많은 알트코인은 더 이제 대세로 갈 가능성이 높고 돈이 없는 곳들은 이 제도권을 들어가는 게 예전 같으면 디파이라 그러고 자율적으로 했는데 더 어려워지겠죠. 그래서 이런 국부 창출을 위해서라도 클래리티 법안이 저는 조금 더 통과될 가능성이 있다. 만약 통과가 된다면 제도권을 위한 허들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게 결국은 다 맞닿아 있어서 크립토라는 해결책이 트럼프 행정부의 이제 브레인들 입에서 나왔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오늘 결론을 맺어보면요. 확실한 건 코인의 때는 아직 오지 않았다. 물론 폴 트루더 존스의 뭐 생각이나 행동도 정답은 아닐 수 있겠죠. 그리고 그는 틀려도 돈을 버는 특이한 사람이긴 합니다. 다만 현재 시점에서 즐거워하면서 정점이 다 와가는 자산을 들고 있을지 아니면 힘들지만 정점과는 전혀 상관없는 자산을 모아 가실지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길 바라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